주택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주택법은 첫 번째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목차의 용어의 정의를 썼다는 건 이건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용어는. 그래서 주택법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용어의 정의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보통은 1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주택을 건설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서 건물을 짓는 사람을 건축주라고 부르는데, 주택법에서는 그 건물 짓는 사람,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사람을 사업 주체라고 합니다. 사업 주체. 그리고 이렇게 사업 주체가 되려는 사람은 미리 국장에게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이라는 것들, 이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조합이 나옵니다. 조합. 우리가 이제 개발법에서도 조합이 나왔었고, 정비법에 가면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나오고, 그다음에 주택법에 가면은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 조합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자, 방금 건축법에서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뭐 받았죠? 허가, 건축 허가. 근데 주택법에서 주택 건설 사업이나 대지 조성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 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습니다. 사업 계획 승인.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건설에 나오는 내용. 그다음 이렇게 주택을 지었죠. 그러면은 이 지어진 주택을 이제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물에 관한 일반법이 건축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택법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주택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법에 따라 지어진 주택은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주택법에 따른 이 공급 질서에 따라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런 것들이 이 공급에 나오는 것들인데, 그런 규제들을 다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네 번째. 는 주택 건설 자금이라고 해서 주택 상환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입주자 저축 증서라고 부르는 거,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이게 정식 명칭이죠. 예전에는 주택 청약을 하려면은 주택 예금 청약,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 이렇게 막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주택을 내가 청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통장의 종류가 다르니까 너무 복잡하고 해서 이걸 하나로 통합을 한 거죠.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그래서 지금 이거 하나로 합쳐지고 나서는 뭐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택 상환사채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사업 주체들, 이 사업 주체들 중에 누군가가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 채권을 발행한 자금을 가지고 주택을 건설을 해서 주택으로 상환하는 채권이라고 해서 주택 상환사채, 즉 저거 가지고 있으면 집주입니다. 요런 것들을 주택 상환사채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건축법, 주택법은 둘 다 7문제씩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주택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잘 안 보게 됩니다. 잘 안 보게 돼서 이제 어려운 거지, 내용이 어렵거나 시험이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여름 지나서는 하루 정도는 주택법에 날짜를 이제 시간을 들여가지고 하루 정도 주택법만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하루쯤은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모르고 한 2-3문제 맞추다가 알고 5-6문제 맞추게 됩니다. 하루 정도만 딱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어 정리 정도, 요거 정도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자, 보면은 510페이지 재정 목적이라는 게 나오죠.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 및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및 주택 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뭐 좋은 말이고, 1번에 보면은 용어 정의에 주택의 정의. 그래서 주택법이니까 주택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거기 밑줄하죠. 그 부속 토지. 자, 주택의 개념에는 부속 토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구조를 가지고 구분하면은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앞에 건축법에서 보면은
409페이지. 거기 보면은 1번에 단독주택 돼 있죠? 그 다음에 2번에 공동주택 돼 있죠? 요 개념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건축법의 건물의 종류 중에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걸 같이 쓰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죠. 자, 주택을 구조를 가지고 구분하면은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409페이지에 보면 하나 더 있죠. 공간. 그건 주택법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그리고 다세대. 그리고 409페이지 주택에 보면 공동주택에도 하나 더 있죠. 기숙사. 이건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구분하는데 주택법은 공간이랑 기숙사가 빠집니다. 왜냐하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 아니니까 얘네. 이렇게. 그래서 건축법에서의 주택인지, 주택법에서의 주택인지를 좀 일단 구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개념들은 다 똑같습니다. 일단 409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단독주택은 아무 말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이는 그 단독주택이 단독주택입니다. 말 그대로. 그다음에 다중주택은 거기 보시면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두 번째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 즉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그 치사시설은 설치하면 안 됩니다. 다음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계층 이하인 것. 이거 뭘까요? 학생이나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독립된 주거 형태는 갖추면 안 되는 거. 고시원은 우리 공법청에서는 다중 생활 시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공법책에서 다중생활시설 나오면 이게 고시원입니다. 요거는 예전에 지금은 잘 없는데 하숙집 같은 거, 하숙집 그걸 다중주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숙집은 거의 없죠 지금은. 지금 주거 형태에서는 여기에 적합한 주택이 뭐냐면 그 쉐어하우스 이런 거, 공유주택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그게 다중주택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 거기 보시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거기 비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기억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계층 이하이고 그 다음에 니은에 한계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그 다음에 디귿에 19세대 이하일 것. 가로에 있는 것들은 일단 놔두시고 해서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보면은 다중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계층 이하.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계층 이하이면서 19세대 이하이고 공동주택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아파트 보시면은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연립이나 다세대는 층수는 4계층 이하입니다. 인데 연립이랑 다세대를 구분하는 건 바닥 면적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연립은 660제곱미터를 초과. 그다음에 다세대는 660제곱미터 이하. 이제 주택의 분류. 이제 이런 것들은 공법에서는 잘 안 나오고 학개론에서 뭐 요 정도 출제를 하긴 하는데 일단 공법에서도 알아두긴 알아둬야 되고 그다음 하나 유의하셔야 되는 건 거기 보시면 뭐 바닥 면적 합계 층수에서 앞에 있는 말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라는 게 나와 있죠. 즉 건물에서 주택으로 쓰는 것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20층짜리 건물이 있다라고 해보죠. 이 중에서
1층이랑 2층은 이걸 상가, 뭐 판매시설로 쓴다라고 해보죠. 판매시설. 그 다음에 3층부터 16층까지는 이걸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 18, 19, 20 4개 층을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주택의 종류는 하면은 아파트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20층 건물이라고 해서 이게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20층이 아니라 위에 밑에 있는 거 이건 빼야 됩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것만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니고 다세대나 연립 중에 하나겠죠. 다세대나 연립 중에. 그러면은 요 바닥 면적의 얼마인지를 가지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건 실제로도 밖에 나가서 구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요런 건물이 하나 있다라고 해보죠. 층수는 3개고 호실이 6개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주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호실마다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그러면은 일단 층수는 3개층. 그 다음에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죠? 한 개마다 100이면 600. 6개니까 호실이. 이럴 때 이 건물의 종류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주택의 종류는 이 모두를 주택으로 쓰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다세대. 맞죠? 4층 이하고 660제곱미터 이하니까 그러면 다가구도 됩니까? 660제곱미터 이하, 3층 이하. 그렇죠. 19세대 이하. 맞죠? 그럼 다가구입니까? 다세대입니까? 이렇게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차이점이 660 뭐 똑같고 3층 이하 4층 이하 뭐 똑같아 치고 그다음에 세대수까지 동일하다면은 이것도 똑같고 그러면은 차이가 이걸 가지고 구분해야 된다라는 요거. 공동주택인지 아닌지. 공동주택이랑 단독주택의 차이점이 뭐죠? 등기법 배우셨죠? 그렇죠. 그겁니다. 각 호실을 구분 소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고 등기부를 봐야 이게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실별로 101호, 102호 이렇게 201호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근데 이 101호가 따로 등기가 되어 있다. 즉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다세대. 근데 이게 따로 등기가 안 돼 있고 한동 건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거는 다가구. 우리 전형적으로 원룸이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원룸 같은 것들은 101호, 102호 이게 붙어 있긴 붙어 있지만 이게 따로 등기가 안 되는 거죠. 이건 택배 받으려고 붙여놓은 거죠. 이렇게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 이렇게 구조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구조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은 단독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동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근데 건축법에서는 공관이랑 기숙사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법에서는 걔네들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나오는데 그거 조금 이따 보고 511페이지 건설 자금에 따른 분류 보죠. 511페이지에. 자, 이건 구조에 따른 분류고 건설하는 자금을 가지고 구분하면은 이 주택을 국민주택이랑 민영주택 이렇게 구분합니다. 국민주택이랑 민영주택. 국민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이 직접 건설하거나 내지는 공공의 자금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국민주택에서 511페이지 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밑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인주택 해서 기억해 보면은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 이 네 사람이 바로 공공입니다.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한 주택. 니은에 국가, 지자체의 재정
내지는 주택 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요게 국민주택이다라는 거. 그러면 뒤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나오죠. 국민주택 규모란 1호 1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죠?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그러면은 국민주택이랑 국민주택 규모는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자, 국민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이 직접 짓거나 공공의 자금으로 건설된 주택이죠. 근데 국민주택 규모라는 건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이죠. 다른 말. 국민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공공이 짓거나 공공의 자금으로 건설된 주택. 근데 국민주택 규모라는 건 면적만 따지는 거, 면적만. 그러니까 레미안인데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다. 국민주택은 아니죠. 공공이 지은 게 아니니까. 삼성물산이 지었으니까. 근데 국민주택 규모냐 하면은 맞다.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에는 해당하죠.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니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지만 국민주택은 아닌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래서 국민주택이랑 국민주택 규모. 규모는 딱 규모만.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그걸 국민주택 규모. 근데 국민주택이라는 건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서 공공이 직접 건설하거나 공공의 자금으로 건설된 주택.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에 보면 민영주택이라는 게 나오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니면 싹 다 민영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이 아니고. 그러니까 민영주택은 뭐가 민영주택이다 그게 아니라 국민주택이 아니면 모두 민영주택. 이렇게. 문제. LH가 짓습니다. LH가 뜰 한 채를 지었다라고 해보죠. 뜰 한 채가 주공아파트라는 걸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 예전에 그 주공아파트 이런 것들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죠. 뭐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주택이다 이러면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공아파트가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했던 게 휴먼시아인가? 이게 처음인지 모르겠네. 휴먼시아? 근데 휴먼시아 이렇게 하니까 초등학생도 이 휴먼시아가 주공아파트라는 걸 다 아는 거죠. 그 작년에 뭐 신문 같은 거 보셨습니까? 초등학생 그 담임이 그 설문지 같은 거 돌리면서 자기 사는 아파트 다 적으라고 했던 거죠. 이렇게. 진짜 좀 그렇죠. 아파트 이름을 다 적죠. 그다음에 애들도 휴먼시아 아줌마들이 휴먼시아 저기 사는 애들이랑 놀지 마 이러니까 휴먼거지 이러면서 막 놀리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이름을 바꿉니다. 천년나무 이렇게. 이것도 주공아파트.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좀 소문이 나니까 이제 뜰 한 채. 이게 좀 고급지죠. 이거를 뜰 한 채. 이름을 계속 바꾸는 거죠.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무튼 자, LH가 뜰 한 채를 직접 지었습니다. 주거 전용 면적이 110제곱미터인 이런 거죠. 자, LH가 짓는 뜰 한 채 주거 전용 면적 11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입니까? 민영주택입니까? 일단 민영주택인지는 모르죠. 국민주택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주택이 자 LH가 직접 지었어. 이런 것들은 국민주택입니까? 민영주택입니까? 국민주택이 아니죠. 국민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즉 공공이 짓는다고 무조건 국민주택이 아니라 공공이 짓는다 하더라도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그걸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주택이 아니죠. 그럼 뭐죠? 민영주택. 국민주택이 아니면 싹 다 민영주택. 이렇게. 그러니까 민법에서 부동산이 뭐라고 했죠?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사는 뭐라고 돼 있던가요? 부동산이 아닌 것. 그럼 마찬가지로 국민주택이 아니면 싹 다 민영주택. 이렇게. 그래서 구조에 따라서 구분하면 단독, 공동. 그 다음에 자금을 따르고 구분하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라는 건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여기 국민주택 규모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앞에 하나 안 하고 온 거 있죠. 510페이지 맨 밑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게 나와 있어. 요거. 저 TV 같은 걸 잘 안 보는데 어저께 우연히 이렇게 TV를 돌리다가 골목식당 마지막 회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회. 골목식당 보셨습니까? 그동안?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거기 나오는데 백종원 씨가 아닙니다. 거기 원주에 칼국수집 하는 할머니가 있는데 모르십니까? 한번 그 네이버에 치면 바로 나오는데 원주 칼국수 골목식당 원주 칼국수집 하면 나옵니다. 세상에 천사가 있다면 그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진짜 그분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분 진짜 너무너무 착하신 분. 얼굴을 보면은 이 천사가 현생을 했구나 그런 느낌? 항상 웃으시고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막 웃으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방송에 나오고 나서 그 원주에 막 화재 사고 났을 때 그 시장이 싹 다 불이 탄 겁니다. 그래가지고 화재 사고 때문에 막 다 날라가지고 뭐 가골물 같은 데 처음에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백종원 씨가 가가지고 그 공사를 다 해줬습니다. 다 해줘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시는데 장사를 하고 나서 그 후에 막 중간에 막 점검 같은 거 나가지 않습니까? 점검을 나갔는데 그 할머니가 안 보이시는 겁니다. 그 뭐 후기가 좀 안 좋게 올라오고 안 보이신다, 가게 잘 없다 이렇게 후기가 올라와가지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암이 걸린 거죠.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너무 슬퍼요. 진짜 착하시고 정말 사람들한테 잘해주는데 그렇게 착하신 분이 암에 걸리시는 겁니다. 그게 그때 제가 정말 많이 울었는데 그게 저희 아버지가 딱 암으로 돌아가시고 한두 달인가 있다가 그걸 보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치료를 받고 얼마 전에 마지막 회 또 나오셨더라고요. 그분이 다행히 이제 조금 호전이 되셔가지고 치료는 받고 있는데 옛날처럼 뭐 힘은 없으시다는데 여전히 또 웃으시고 하시면서 하는 말이 그분은 막 항상 막 사랑한다 말을 되게 자주 하는데 그분의 삶을 보면서 아직 이게 말로 그 감동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분의 진짜 그분을 보면서 제가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진짜 자기도 힘든데 손님들한테 막 다 퍼줍니다. 다 퍼주고 막 제작진들한테 막 다 해주고 막 항상 웃으시고 그 상황에서 웃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진짜 항상 웃으시고 정말 그분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까라는 그냥 좀 편하게 웃으면서 살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분이 진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지금 항상 입에 사랑을 달고 사시고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너무 좋대. 그분을 보면 항상 눈물이 나서 너무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 어젯밤에 또 나와가지고 할 일이 많았었는데 일도 안 하고 그거 보고 있었는데 거기는 꼭 한번 가보고 싶던데 원주에 있어요. 원주. 부산에서 원주까지 가려면 5시간을 가야 될 텐데 그래서 못 가고 있는데 아무튼 그분은 네이버 뭐 그런 클립에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런데 보면 그거는 뭐 공부가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한 번쯤 보는 게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분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라서. 아무튼 510페이지 세대공헌 공동주택. 갑자기 어제 TV 본 게 생각나서 TV가 언제부턴가 좀 작가들의 그 쓰여진 각본대로 한다는 걸 알고 나서는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 그거는 너무 감동이라서. 아무튼 세대공헌 공동주택 여러분도 사랑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세대공헌 공동주택 보면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거기 비출하죠.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건설 기준, 설치 기준, 면적 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해서 동그라미 기역이 있고 쭉 내려가 보면 동그라미 니은이 있죠. 자, 이 두 가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게 뭐냐면 우리 주택의 전형적인 뭐 아파트 형태 보면은 현관이 있고 그다음에 뭐 방, 그다음에 옆에 뭐 화장실 하나 딸려 있고 그다음에 큰 방, 작은 방 해가지고 방 3개, 뭐 거실, 부엌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전형적인 형태인데
이 4인 가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때는 방이 3개 정도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예전에 대부분의 아파트들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4인 가구들이 분할을 하면서 이런 남는 공간들을 활용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요 주택을 좀 어떻게 나눠서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신혼부부가 있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싶을까요? 따로 살고 싶을까요? 따로 살고 싶죠. 같이 살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밤에 여자분들도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늦게 막 야근하고 회식하고 12시 1시에 띠띠띠띠 누르고 들어가면 시어머니가 이제 와 이러는 거죠. 눈치가 엄청 보이는 겁니다. 그다음 평일에는 일하고 뭐 주말에 늦잠도 잘 수 있고 아침 먹은 거 설거지도 좀 쌓아놓을 수 있는데 같이 살면 그런 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게 불편합니다. 해서 중간에다 이렇게 벽을 쳐줍니다. 벽을 쳐주고 현관을 따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공간마다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욕실이랑 부엌을 따로따로 다 설치를 해줍니다. 자, 이제 새벽에 띠띠띠띠 해도 안 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주말에 설거지를 쌓아놔도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필요할 때 부모님 찬스를 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외출을 해야 되는데 애 맡길 데가 없는 거죠. 어머니! 애 맡겨놓고. 갑자기 반찬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하고 이제 반찬으로 들어가고. 제가 TV를 잘 안 보긴 하는데 예전에 미운 오리 새끼에 보면은 오민석인가? 이 사람 처음 나올 때 살던 집 기억나십니까? 그게 이겁니다. 그 집에 보면은 오민석 씨가 약간 옆에 조그마한 방에 살고 있는데 밥 먹으러 부모님 집 가죠. 근데 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집에 안에도 문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그 집이 있었는데 저는 TV 볼 때도 그런 거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현실적인 수요가 있는 거죠. 맞벌이 부부들이 막 급하게 애 맡길 때는 애를 맡길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살기는 싫은데 가까운 데 살면은 좀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벽도 쳐주고 그다음에 현관도 따로 달아주고 부엌, 욕실도 따로 설치해주고 이렇게 하는 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근데 이 구분된 공간을 아까 밑줄 친 거 구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801호다 하면은 현관에는 801호 A, 801호 B 이렇게 붙어 있는데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다. 소유권은 하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안에 벽을 치긴 치는데 필요할 때는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벽은 경량 구조의 경계벽으로 하든지 문을 하나 설치합니다. 연결문 같은 거. 그래서 하나의 세대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예전에 4인 가구가 이렇게 살 때 애는 방이 3개가 필요하겠죠. 부모님, 아들, 딸 이렇게 있었는데 아들이 군대를 가는 겁니다. 딸이 시집을 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남는 공간이 남아도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라는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건 신축하는 아파트를 말씀드린 거고 원래는 신축하는 아파트에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기존에 있던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만들 수는 없냐라고 해서 두 번째 니은에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그거는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리모델링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기흥만 있었다가 한 2년, 3년 전에 니은이 새로 생겼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이런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리모델링을 하는 거니까 가운데 언제든지 틀 수 있는 가벽을 만들겠죠. 이렇게 4인 가구가 2인 가구가 되면은 이 남는 공간들 아버지는 큰 방에 주무시고 어머니는 하루는 아들 방, 하루는 딸 방, 하루는 거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해서 이걸 나눠가지고 임대를 주고 이렇게 쓰다가 아들내미 군대 갔다 돌아올 수 있겠죠. 딸내미도 시집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가끔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또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량 구조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기획에 보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신축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획 A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할 것. 니은에 하나의 세대가 필요할 때는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 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것. C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 밑줄하시고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이걸 너무 많이 설치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D에 보면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용 면적 합계가 역시 전체 주거 전용 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 밑줄 하시고 3분의 1. 세대수도 3분의 1,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도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요게 신축하는 아파트에서의 요건입니다. 그다음 니은에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 요건 리모델링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를, 예전에는 기획 하나만 있을 때는 기획만 보면 되는데 이제는 문제를 풀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렇게 돼 있는지,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지 그걸 구분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A에 보면은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기존 세대를 포함 밑줄하시고 2개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건 리모델링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쪼갤 때 쪼개더라도 기존 거 하나 쪼개지는 거 하나 이렇게 2개로만 쪼갤 수 있지 여러 개로 쪼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B에 보면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을 설치를 해야 되고, C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 밑줄하시고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밑줄, 그 뒤에 해당 동 세대수의 3분의 1 밑줄 을 넘지 아니할 거. 뭐 D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세대수가 정해지면 면적은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아마 아직은 니은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처음에 내면은 간단한 숫자 정도 바꿔가지고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위에 아래 이런 것들 뭐 물어보는지 보시고 살짝 틀린 거 그거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 다음에 하나가 없는데 그건 다음에 보죠. 그 다음에 512페이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이런 것들은 다음에 보도록 하고 4번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나오죠. 우리가 밖에 나가면 실무하시는 분들은 요걸 도생 이렇게 많이 줄여서 읽습니다. 도생.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니까 도시지역에 건설을 합니다. 도시지역에 해서 종류는 3가지. 첫 번째 단지형 연립, 두 번째는 단지형 다세대, 세 번째는 원룸형 주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해서 2번, 3번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이거부터 볼까요? 자, 아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원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이하였죠? 4개층. 아파트는 5개층 이상, 연립이나 다세대는 4개층 이하. 근데 도생으로 지으면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래서 원룸형 주택의 요건이 나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걸 왜 만들었냐면 도시지역에서 주거 취약계층들에게 주택의 공급을 늘려주기 위해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을 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여러 가지 혜택. 그 중에 하나가 뭐 5개층까지 지을 수 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지역에서 주거 취약계층. 주택을 너무 구입하고 싶은데 주택을 못 구해서 안달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전 국민이 다 그렇습니까? 도시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주택이 꼭 필요한 사람들, 신혼부부들. 일단 새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살 곳이 필요하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1인 가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거 격차가 되게 심한 거죠. 그러니까 금수저다 이런 사람들은 뭐 처음부터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신혼부부들 돈 없으면은 뭐 전셋집, 월세집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아니면 빌라 같은 거 사야 되고 이런 것들. 주거의 격차가 심하고 주거 취약계층이라는 거. 그다음에 1인 가구들. 돈 많은 1인 가구들은 뭐 역시 또 아파트 살거나 아니면 비싼 오피스텔 살겠죠. 근데 못 사는 1인 가구는 다들 재력이 좀 충분하셔서 고시원에서 고시원.
그러니까 주거의 격차가 되게 심각하게 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평균적인 주거 수준을 향상시켜 주는 겁니다.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서. 그러니까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빌라라고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라. 이렇게. 그다음에 원룸형 주택은 말 그대로 원룸형. 그러니까 빌라는 신혼부부들 아파트 비싸니까 빌라 사가지고 결혼해 이 말이죠. 그다음에 1인 가구들한테 고시원에 처박혀 있지 말고 요 원룸에라도 살아라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시 지역에서 주거 취약계층들에게 주택의 공급을 늘려주기 위해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혜택이 원룸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주차 대수를 완화해 줍니다. 처음에 이걸 만들 때 세대당 0.5대까지 완화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짓는 입장에서 주차 대수를 완화해 준다는 거 엄청난 혜택입니다. 이게 주차장을 마련하기가 되게 힘든데 주차 대수를 이렇게 절반으로 완화를 해줘 버리니까 되게 많이 짓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데 원룸 많은데 가보면은 골목길 어떻죠? 밤 되면 막 미어 터지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는 원룸 같은 거 지을 때 대부분 요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 대수가 많이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골목 가보면은 막 주차난 때문에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요새 애들은 집은 없어도 차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뭐 차 없겠지. 아닙니다. 차를 다 두고 있죠. 이렇게 뭐 원룸 가보면 다 벤츠 서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 해서 이런 주택인데 빌라는 연립이나 다세대 해가지고 원래는 4층이지만 심의를 거치면 5개층까지. 그래서 이 원룸형 주택의 요건이 나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국민주택 규모라고 했었죠.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면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죠? 85제곱미터 이하면 되는데 원룸형 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입니다. 거기 1번.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원룸형 주택이니까 욕실이랑 보일러실을 제외한 공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다만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때 N은 2개의 공간, 즉 투룸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원룸에 혼자 살겠죠. 근데 땅 밑에 묻으면 엄청 외롭습니다. 해서 지하층에 있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그 다음에 심하 나오죠. 심하. 이건 뭐냐면 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랑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이걸 하나의 건물에 같이 지어버리면 도생이 아닌 건물도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못 짓게 합니다. 금지 해서 보면은 1번에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겠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를 한다. 해서 예외는 원룸형 주택에서 예외를 인정을 합니다. 원룸형 주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닌데? 한 층 없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호실이 30개죠. 이런 원룸을 짓는 겁니다. 30개. 그 다음에 원룸에 최소 그래도 월세가 50 정도, 서울에는 50짜리도 잘 없던데 50에서 60? 50이라고 치죠. 60 정도 하지만 60 맞을까요? 현실에 맞춰서 60. 자, 원룸 30개 있고 월세가 60이다 하면은 한 달에 임대 수익이 얼마죠? 1,800. 한 달에 임대료를 1,800씩 받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뭐라 부르죠? 부자. 부자입니다. 부자. 자, 원룸 주인인데 이게 내 집에서 이걸 관리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살면서 관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원룸형 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50제곱미터. 한 달에 1,800씩 버는 사람이 임대료만 1,800씩 받는 사람이 다른 수익도 있겠죠. 50제곱미터 안에 살려니까 너무 깝깝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통째로 비워가지고 우리 집 하나 짓는 겁니다.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주인집 하나 짓는 거. 즉 원룸의 주택이랑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 딱 하나, 주인집 하나 짓는 건 할 수 있다라는. 오케이.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원룸의 주택과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주인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옛날에 제 꿈이었는데, 강의해가지고 은퇴해가지고 이런 거 딱 짓는 겁니다. 30세대 딱 되는 거. 그래서 매일 아침에 현관에 가가지고 신문을 들고 1일 날은 101호를 찾아가는 거죠. 월세죠. 그리고 월세를 받아서 저축 하나도 안 하고 그날 다 쓰는 겁니다. 2일 날은 여기 가서 월세를 그날 다 쓰고 3일 날은 그날 다 쓰고, 이렇게 저축 없이 매일매일 월세를 받아서 이렇게 쓰는 게 제 꿈이었는데, 제가 간과한 게 있습니다. 공실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공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실에 대비해서 옆에 한 10개 정도 더 지어야겠다. 10개짜리 조그마한 거 하나 더 지어가지고 공실이 발생했을 때는 이대로 여기로 가가지고 빵꾸난 거 메꾸고, 이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이것도 좀 현실적으로는 힘듭니다. 원룸은 1인 가구들이 대부분 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축은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실이 발생을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신축으로 분류가 되는 게 한 5년 안쪽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신축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공실률이 없이 많이 잘 돌아가지만 5년 넘어가고 이러면은 공실률이 많이 발생하고 10년이 되면은 안에 리모델링 같은 걸 좀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월세를 받아가지고 매일매일 다 써야 되는데 리모델링 비용만 남겨놓고 이러면 제 꿈과는 맞지 않아서 일단 꿈을 다시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이런 부자들이니까 주인집 하나 같이 짓는 거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앞으로 공법책에서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이렇게 나오면은 역세권이라고 생각하죠. 역세권이고 1인 가구가 많이 살고 업무시설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자, 이런 지역에는 1인 가구가 많이 살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원룸의 주택의 공급을 늘려주기 위해서 이런 데서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원룸의 주택과 도생, 외의주택을 함께 지을 수 있게 해줍니다. 어쨌든 예외가 인정되는 건 여기 원룸형에서만 인정을, 원룸형에서만.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생과 도생 안의 주택을 함께 지을 수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원룸형 주택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하나 짓는 거,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 주택과 도생 외주택을 함께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박스 밖에 보면은 이번에 하나의 건물에는 단지형 연립이랑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의 주택을 같이 짓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형 다세대 또는 단지형 연립, 얘네들이랑 원룸형 이걸 같이 짓는 거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 이걸 이제 복합건축의 제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니까 막 섞어서 이렇게 짓지 말라는 거. 대신에 예외가 인정되는 건 원룸형에서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513페이지 나머지 내용들은 뭐 지금은 안 보셔도 되고, 3번에 보면 사업주체라는 게 나오죠. 그 사업주체가 이제 나중에 건설에 가면은 등록에서 다시 볼 겁니다. 사업주체는. 그다음에 주택조합도 뒤에서 나올 거고, 주택단지, 이게 올해 시험 문제였는데,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라고 돼 있죠. 흔히 우리가 아파트 단지라고 부르는 게 주택단지입니다. 다만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본다. 그러니까 자, 하나의 단지로 보고 별개의 단지로 보고, 이게 뭐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건데, 여기 주택 단지가 있고 여기 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A 단지와 B 단지가 어떠한 시설로 분리가 돼 있으면 이 단지를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보겠다. 근데 이게 아니면 얘네들을 하나의 단지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면적이 3만이고 여기 면적이 2만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아주 쉽게 이 지역의 건폐율이 40%면 이게 하나의 단지일 때는 전체 대지 면적이 5만이 되는 겁니다.
5만이 되니까 이 2만의 건물 짓고 나머지 비워두면 되겠죠. 근데 이걸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볼 때에는 A 단지는 대지 면적이 3만, B 단지는 면적이 2만. 이니까 각각의 40%에다가 건물 짓고 나머지를 비워둬야 된다. 즉 각종 규제들을 통합 적용할지 아니면 각각 적용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지로 별개의 단지고 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게 그 박스 안에 있는데 철도, 그다음에 고속도로, 그다음에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것들로 분리된 단지. 그다음 일반 도로는 20m 이상. 그다음에 예정도로는 8m 이상. 이런 것들로 분리가 돼 있으면 이걸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보겠다. 그래서 숫자 나와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맨날 이거 내는 겁니다. 이거. 올해 시험도 이거. 그래서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 도로는 20m 이상, 예정도로는 8m 이상 이러한 것들로 분리가 돼 있으면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보겠다. 해서 15m의 일반 도로로 분리된 단지는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본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일반 도로는 뭐 이런 것들. 이게 기출 문제.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가로 2번 이런 건 됐고 6번에 부대시설, 복리시설 뭐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음 중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부대시설이라는 건 거기 있는 말 그대로 아파트에 딸려 있는 것들입니다. 딸려 있는 것들. 아파트가 있으면 꼭 필요한 시설들. 그 다음에 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입주민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용을 함으로 해서 편익성이 올라가는 이런 시설들. 그러니까 자 부대시설에는 얘네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파트에 딸려 있는 장치 같은 것들. 근데 복리시설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용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구분해도 웬만한 것들은 다 구분이 됩니다. 해서 보면은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다음에 시설을 해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축 설비 뭐 이런 것들이고 다 써놓진 않았는데 아마 제 노트에 보면 이 다 대통령령에 있는 것들까지 다 써놨습니다. 거기 가로 이번에 복리시설 보면은 주택단지 입주자들의 생활 복리를 위한 다음의 공동시설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용하는 것들. 해서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이거 상가겠죠. 그 다음에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이런 것들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용하는 거. 뭐 또 찾고 계시니까 또 찾아드리면은 용어의 정의에 거기 54페이지에 있죠. 부대시설이랑 복리시설. 거기 보면은 대통령령에 있는 것들까지 쫙 다 써놨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구분하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고 아파트에 딸려 있는 그냥 장치 같은 것들인지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뭐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기반시설 못했고 기간시설, 간선시설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건 뭐냐면 자 아파트를 지었죠. 아파트를 짓고 나서 이 아파트 안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이런 것들이 선로가 깔릴 겁니다. 근데 이 아파트에 전기, 가스, 통신 같은 것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단지 밖에 있는 전기, 가스, 통신, 수도에다가 이걸 연결시켜줘야 전기라든지 통신이 들어오겠죠. 이 연결시키는 걸 간선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이런 것들을 기간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 시설 등을 기간시설 이렇게 부르죠. 가로 4번에. 근데 가로 5번에 보면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및 지역 난방 시설 등 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거기 밑줄 연결시키는 거. 연결시키는 걸 간선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걸 구분하는 이유는 돈 내는 사람이 다릅니다. 설치를 해야 되는 의무자가 달라서 이걸 구분합니다. 나중에 뒤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16페이지. 공공택지는 지금 보지 않겠습니다. 공구라는 건데
공구가 뭔지는 아시겠죠? 공사를 나눠서 하는 겁니다. 공사를 나눠서. 그래서 하나의 주택 단지를 나눠서 공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양 같은 거에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옆에 1000세대를 분양을 했는데 이 1000세대짜리 아파트가 300세대가 미분양이 됐습니다. 그럼 내가 옆에 2000세대를 짓는다라고 하면 이거 100% 미분양이겠죠. 그러니까 미분양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사를 나눠서 하는 거죠. 하나의 주택 단지가 2000세대인데 이걸 한꺼번에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한 600세대만 지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완판. 그리고 나서 뒤에 700세대 지어서 공급하고 나머지 700세대 공급해서 이렇게 공사의 시기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공구라고 합니다. 공구. 그래서 하나의 주택 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 착공 신고, 즉 공사 시작을 따로 하고 사용 검사, 즉 공사 완료가 시작을 따로 했으니까 공사 완료도 따로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해서 6m 동그라미 하시고 공구 간의 경계를 설정할 것. 그러니까 뭘 넣든지 관계없습니다. 도로, 주차장, 옹벽, 축대, 녹지, 어린이 놀이터 뭐 상관없는데 6m 이상 공구 간의 경계를 설정할 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자, 공구별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 전체 세대수는 얼마 이상이 돼야 될까요? 그렇겠죠. 공구라는 건 최소한 1공구, 2공구로는 나눠야 되니까 1공구 최소 300개, 2공구 최소 300개. 그래서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리모델링 기본 계획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1, 2월 과정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월 과정에서 아마 다음 주에 수업 계획표가 나올 건데 8주 정도로 예상이 돼 있겠지만 1, 2월 달에는 기본서를 다 끝내야 되니까 제가 한 번쯤은 보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기본서 내용들을 다 웬만한 내용들은 다 끝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암기 사항들은 1, 2월 달에 암기가 다 안 되더라도 3월 달 요약집 나오고 할 때 그때 계속 반복을 하면서 조금 진도를 빠르게 나가면서 그때 암기를 하시면 되니까 1, 2월 달에 너무 이제 많은 암기 사항들 이런 것들 다 외우려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들은 3, 4월 달, 5, 6월 달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외우시면 되는데 일단 1, 2월 달에는 기본서의 대부분의 내용을 제가 강의를 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